여러분, 코리안 드림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은 꿈을 성취하고 고국으로 멋지게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여기 코리안 드림을 이루어냈다는 베트남 남성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상자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감동상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사는 꾸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베트남 하면 쌀국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도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진국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베트남도 빈부격차가 꽤 큽니다. 베트남을 여행 온 사람들은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마약에 쩔어서 아이를 방치하죠. 아이들은 굶주려서 관광객에게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고요. 돈이 없다 보니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베트남 상황이죠. 이렇게 사회가 열악할수록 자수성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기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 그 극소수 중 한 명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저에게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5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과일을 내다 팔았습니다. 두 분 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을 챙기는 것은 제일 큰 누나 꾸인과 둘째인 저였어요. 부모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식량을 사도 우리 5 형제가 나눠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종종 막내가 몰래 더 먹기라도 하면 그날은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었죠. 너무 가난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가난했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쾌적한 생활을 하고 건물도 몇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럭셔리 자동차로 불리는 롤스로이스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은 바로 팬텀입니다. 이 모델은 2022년에 전 세계 한정판으로 딱 50대를 판매했는데요. 그 차량 중 17대가 한 도시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두바이나 홍콩을 잘 사는 도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입니다. 실제로 하노이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등 고가로 유명한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사는 나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지만 그 시절 이야기를 하려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이야 베트남도 몇 년 안으로 빈국을 탈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20년 전은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붕따오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베트남에서도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역 특성상 도박장이 많고 국경을 오가는 물품도 많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 바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붕따오의 아이들은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방치되거나 길거리에서 빈캔을 줍고 도박장과 같은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 되죠. 베트남의 많은 부모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에 매진하다 보니 자녀 교육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릴 적 붕따오에 살던 저도 역시 같은 취급을 받았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저희 가족은 더욱더 힘들었어요. 바로 집을 잃었거든요.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전부 잃고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집은 없어도 가족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잠은 꼭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큰 누나는 숙식이 가능한 호치민에 있는 미국 식당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남긴 채 7살, 5살, 3살 동생들을 데리고 할아버지가 계신 달랏으로 가셨습니다. 저보고 한 달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린 동생을 안전한 곳에 맡겨놓고 부모님은 저를 다시 찾으러 온다고 하셨어요. 저도 같이 달랏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차비가 부족했어요. 저를 태울 차비는 없었던 거죠. 부모님 중 한 분은 저랑 여기에 남아있으려고 하셨지만 동생들이 너무 어려 부모님 한 분만 새 아이를 데리고 가기엔 역부족이셨죠. 저는 형제 중에 2번째로 나이도 많았고 몸도 재빨라서 저를 믿으셨어요. 그나마 친구들 집에서 하룻밤씩 돌아가며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가장 힘든 문제는 배가 정말 고팠습니다. 친구들 집 사정도 매한가지여서 거기 식사하는 시간에 저는 몰래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얹혀 사는 주제에 밥까지 달라고 하기엔 어린 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았죠. 저는 할 수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가 구걸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푼이라도 받으면 저는 그걸로 조그만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카지노로 가는 길 앞에서 엎드려 있었는데 벼랑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꼬마야. 저를 부르는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였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냥 돈만 놓고 지나가길 바랬는데 제가 고개를 들 때까지 계속 부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남자가 있었죠. 같은 동양인이었습니다. 제게 돈을 주고 지나가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죠. 몸이 굳어서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쫄쫄 굶어서 힘이 없는 전 금방 붙잡히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어디론가 팔려가나 보다 하고 걱정했지만 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정말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음식을 이것저것 시켜줘서 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식사여서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많이는 못 먹었어요. 굶은 만큼 위장이 작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집이 없냐고 가족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제게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계속 여기에 남아있던 그를 따라가던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를 따라가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었지만 저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왔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어서 혼자 지내는 게 가끔 참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에서 먹고 잤어요. 분명 험한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내고 나니 처음에 뼈밖에 없던 저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도 사장님을 잘 따르게 됐죠. 굴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장님을 위해 저는 사장님께 일을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아직 어리니까 쉬운 일부터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장에는 1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죠.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났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안전복을 입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일이란 걸 해본 경험이 없었죠. 처음에 사장님은 저보고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베트남은 덥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스 음료를 마셔요. 몇 번 하다 보니 저는 몇몇 분만 뜨거운 커피를 드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유명한 봉지 커피라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몰라서 그냥 노란색 커피라고만 얘기했는데 조금씩 한글 공부를 하다 보니 커피에는 맥심이라고 적힌 걸 알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서 사장님은 본격적으로 일을 알려주셨어요. 한국 사장님의 회사는 기판에 잉크를 덮어 전자회로 기판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 회로 기판은 휴대폰 TV 모니터에 꼭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국의 대기업에서 물량을 요청을 하면 공장이 밤새 돌아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노동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저는 매일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3교대로 근무할 때 종종 몸이 아픈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빠지게 되면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하러 나갔습니다.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신용이 깨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내려는 한국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제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장님의 집에서 지내면서 월급도 받게 됐죠. 몸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낀 행복과 안정감이었을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청년이 된 저는 여전히 사장님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사장님이 갑자기 한국에 가지 않겠냐고 물으시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내 친구가 시골에 새로 공장을 열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구나. 우리 공장에 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니? 꾸원 너를 포함해서 말이다. 일 잘하는 사람 나도 당연히 계속 데리고 있고 싶지만 한국에 가서 일하면 여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너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다. 다신 없을 기회라 생각해. 용기 내서 기회를 잡아보렴. 만약 안 간다고 하면 다른 직원을 한국에 보내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장님과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제게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트남을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몇 배나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주야간을 하며 특근비가 얼마나 센지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 가난하고 배고픈 서러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게 된 꿈이 있었어요. 바로 제 집을 가지는 것이었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제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니 크게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매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해보기로요. 사장님에게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리니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잘 생각했다면서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니 제가 가서 일만 잘해주면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여권도 만들어주시고 몇 가지 옷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서에 전화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죠. 도착했을 때는 너무 긴장돼서 그 공장까지 찾아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터미널로 갔고 버스를 몇 시간 동안 탔습니다. 한국은 베트남보다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공항에서부터 좋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버스도 편안해서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거의 도착했었고 시간은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도착해서 휴대폰을 새로 하라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만 깜빡하고 시골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야 했습니다.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서 전화하는 신용을 하며 전화 좀 써도 되겠냐고 하니 흔쾌히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친구인 김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성격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오랜 시간 한국인 사장님과 함께 살았더니 한국 현지에서도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었죠. 너무 어려운 말 같은 건 잘 몰랐지만 제게 일상 회화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통도 잘 되고 일도 시키면 척척 잘 해내니 김 사장님은 저를 특히 더 좋아하셨어요. 김 사장님의 공장에서 받은 첫 월급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대강 어느 정도 버는지 다 듣긴 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직원 전용 기숙사도 있었고 직원 식당도 있었기에 돈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 모으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다 생각했어요. 같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친구 중에는 아이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큰 돈을 버는 대신 가족과 떨어져 지내니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혼자여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한눈 팔지 않고 돈만 모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한 번씩 치킨도 사주시고 맥주도 사주셨어요. 저는 제 돈으로 절대 사치를 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긴 시간을 한국에서 살면서 일만 했더니 수중에 한국 돈 9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모였어요. 통장에 쌓인 돈을 보며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돈을 보니까 힘이 났습니다. 베트남 돈으로 환산하면 집 몇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시간 동안 간간히 사장님이 한국에 와서 얼굴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 35세에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사장님이 가족들과 저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저는 같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반기는 눈치였죠. 그렇게 저는 사장님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돌아왔고 건물을 세 채 샀어요. 저보다 베트남 사회에 익숙한 사장님이 다 해주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집을 샀고 사장님의 사업 확장을 위한 건물 한 채, 그리고 사장님과 새롭게 시작할 사업을 위한 건물을 한 채. 그렇게 세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에서 일할 직원들도 고용했습니다. 제 소유의 건물 앞에 선 저는 감개무량하더군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흩어졌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목숨을 부지하고 가난을 벗어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평생에 걸쳐 사장님에게 은혜 갚으며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한국과의 인연,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꾸원 씨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로운 아이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한국 사장님을 보니 마치 동화 속 키다리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꾸원 씨도 베트남의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돕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상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